변호사라고 하면 외부 활동을 많이 하고 저녁에는 정말 고급스러운 곳에서 뭐 술 한잔 먹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떤 변호사도 그런 삶을 살지 않아요. 생각보다 적은 봉급에 놀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시대가 변했다. 옛날하고 틀려진 건 뭐 확연히 느끼죠. 이제 변호사 숫자가 증가하다 보니까 경쟁이 좀 심해졌다. 저희들끼리 우스갯소리로 변호사에서 돈 버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라고요. 이제는 변호사가 알아서 찾아가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다. 이제 변호사가 특별하질 않아요. 이른 아침, 조용한 법원을 깨우는 경쾌한 목소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현실 변호사 홍변입니다. 오늘은 여기는 중앙지방법원인데요. 셀프 카메라를 든 이 남자는 5년차 변호사이자 2년차 유튜버입니다. SNS 영상을 통해서 법률 정보와 법원에서 있었던 에피소드 등을 소개하는데요. 자칭 타칭 현실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실 변호사 홍변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힘들었던 증인신문 그리고 쫓겨날 뻔한 증인신문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변호사를 생각하면은 굉장히 딱딱하고 무겁고 그리고 항상 그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뭐 멋지다고 하면 멋질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고 약간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느낀 변호사는 전혀 그렇지 않아가지고 뭐 다른 직장인들하고 크게 다를 거 없었고 그냥 힘들게 열심히 뭐 일했었고 그냥 그래서 뭔가 이제 변호사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거 현실에 진짜 현실에서 있는 변호사는 어떤 모습인가 그거를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드라마 속 변호사의 화려하고 진지한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변호사로서 겪었던 웃지 못할 실수담까지 가감없이 공개하는데요. 이 중앙지방법원 하시면 생각하시면 떠오르는 게 또 이런 장면이고 이 건물이고 그래서 제가 정말 변호사 초창기 시절에 이곳을 이렇게 왔습니다. 저는 중앙지방법원이 당연히 이쪽으로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이 계단을 걸어 올라갔죠. 의뢰인하고 같이. 저는 저쪽이 1번 출입구쯤 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계단으로는 법정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갔더니 출입구 표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태연하게 저로 다시 내려갔습니다. 속으로는 정말 땀이 삐질삐질 흘리고 아 이거 완전 초짜 티를 낸 거 아닌가. 그리고 다시 진짜 내려갔어요. 그냥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는 애써 태어난 척을 하면서 허당미를 뿜뿜 내뿜으며 구독자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홍성민 변호사. 오늘은 6번 출입구에서 고등법원으로 갑니다. 제 뒤에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장난 아니죠? 저도 저를 왜 찍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만 저는 재판하고 다시 오겠습니다. 재판이 끝나자마자 발걸음이 바빠지는데요. 일단 도착을 해야 마음이 편하니까. 지금 가시는 좀 촉박하신가 봐요. 네. 아니 원래 재판은 이렇게 촉박하게 잡지는 않는데 지금 그 오전 재판이 나중에 잡힌 거거든요. 오후에 전주에서 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 지방 가리지 않고 사건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달려갑니다. 먼 거리 이렇게 자주 잡으시고. 이건 제가 잡는다고 잡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사실 서초동에는
변호사 사무실 워낙 많아가지고 실제로 걸어 들어오시는 분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는 블로그도 하고 뭐 유튜브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가까우신 데만 저한테 상담 오시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와요. 네. 그러면은 제가 사건을 뭐 가려받을 처지는 아니기 때문에. 네. 이것이 바로 드라마에서는 알려지지 않는 현실 변호사의 모습이죠. 저기 와 있네요. 버스 탑승하도록 할게요. 바쁘게 달린 덕에 다행히 늦지 않게 도착했습니다. 잠시 짬을 이용해서 개인 방송을 준비하는데요. 편안한 여행을 위해서 목베개를 불어야 되겠죠. 이 목베개가요, 신형입니다. 신형. 사실 개인 방송을 시작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시작하게 된 계기는 당연히 수입 목적이었어요. 사람 많이 만나고 의뢰인을 그 잠재적인 의뢰인들을 많이 만나야 되니까 그래서 마을 변호사도 신청했었고 그 명예교사도 신청했었고 그다음에 법원 무료 상담 이런 것도 신청하고 형사 당직 변호사라 그래서 그 경찰서의 유치장으로 출동해서 거기 있는 사람 상담하는 것도 신청했었고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했었어요. 근데 막상 하고 보니까 이 상담 시간에 비해서 그게 수임으로 연결되는 일은 많이 없었어요. 가만히 앉아서 사건을 수임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더 많은 의뢰인을 만나기 위해서는 변호사도 발로 뛰어야 하는 세상이죠. 다음 날 유튜버에서 변호사로 돌아온 홍성민 변호사. 그런데 변호 업무 말고도 신경 써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광고인데요. 이 법률 광고 시장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 포털 사이트들은 돈을 무지막지하게 벌 거예요. 장난 아니에요. 특히 사건이 요새 들어서 많이 벌어지는 사건, 성추행, 그다음에 이혼 이쪽은 광고 시장이 매우 치열하고 단가도 높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유혹이 들죠. 왜냐하면 나도 이제 탈탈 털어가지고 광고 확 해가지고 물론 이제 광고를 한다 그래도 들어오는 보장은 없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광고를 해볼까? 라는 유혹을 많이 느끼죠. 홍성민 변호사는 큰돈이 들어가는 광고 대신 개인 방송을 선택했습니다. 얼굴이 너무 크게 나왔어. 안 되겠다. 업무가 없는 날에는 촬영한 영상을 편집하는데요. 연출부터 촬영, 편집, CG, 거기다 음악 선곡까지 직접 다 하는 멀티플레이어 시스템. 홍성민 변호사만의 저비용 홍보 방법인 셈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실 변호사 홍변입니다. 오늘 보시면요. 잠깐 보실까요? 여기에 저를 찍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인풋 대비 그 기회비용이나 안 그러면 제 이 노력과 결과의 그런 걸 따지자 그러면 형편없어요. 네, 형편없어요. 근데 일단 사람을 많이 만나야 된다는 거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건 거의 별로 신경 안 쓰고 있습니다. 지난 1월 7일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특별한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3만 번째 변호사 탄생을 기념하는 자리입니다. 1만 번째, 2만 번째, 3만 번째 변호사가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그들이 느낀 2020년의 변호사가 오늘의 화두입니다. 요즘 이제 변호사 시장이 워낙 어렵고 또 새로 나오시는 분들이 점점 취업하는 게 많이 어려워지고 또 그
원하는 데서도 이제 그런 대우 같은 게 많이 열악해지고 뭐 이런 어려운 사정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청년 변호사들이 서울에서는 지금 자리 잡으신 분들이 꽤 있기는 있지만 지역을 거점으로 했을 때 특히 지방에 자리를 잡은 공익 변호사의 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이제 한 분, 두 분씩 생기고 있고 자리를 잡으려고 고군분투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3만 번째 변호사. 이정민 씨가 본 변호사는 어떨까요? 제가 이제 막 시작한 신입 변호사로서 제가 자리 잡기까지가 저는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대한변협 취업 공고를 제가 맨날 이렇게 접속하면서 항상 다 참고를 하면서 지원을 했는데요. 거의 다 3, 5년 이상의 경력을 다 원하셨는데 그럼 저로서는 어디 가서 제가 3, 5년의 경력을 쌓을 수 있을까? 일단 그런 기회나 여건이 약간 많이 안 주어진 것 같아서 1906년 1호 변호사 등장 후 100년간 정체돼 있던 변호사 수는 최근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2004년 7천여 명이었던 것이 2014년에는 2만 명, 그리고 5년 만에 3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와 맞물려 변호사의 수임 건수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2011년에는 변호사 한 명당 월 평균 2.8건의 사건을 수임했지만 2018년에는 1.2건으로 반 넘게 줄어들었는데요. 이렇다 보니 변호사의 업무 분야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3만 번째 변호사 이정민 변호사는 로펌이 아닌 일반 기업의 사내 변호사로 취직했는데요. 많은 계약들을 체결하고 있는데 시장 조사 서비스를 이런 용역 업체에 지금 저 계약을 주고 있는데 어떤 내용을 좀 약간 변경할 수 있는지 그 내용들 지금 살펴보고 있거든요. 뭐 수정할 것은 없는지 보고 있습니다. 입사한 지 얼마나 되시나요? 입사한 지 사실 지금 정말 몇 주도 안 됐거든요. 거의 한 달도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12월 중순 때 입사해서 지금 막 아직 일 배우고 있는 중이라 네네. 계약서 검토와 같은 변호사가 필요한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아까 빵모임 수집 절단기에서 사업자 등록증이요. 근데 다시 보낸 거 받았는데 근데 똑같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쨌든 개인 사업자라는 게 네네네. 가운데서. 네네. 그럼 제가 이거 검토한 거 다시 보내드려도 될까요? 네. 이정민 변호사는 처음부터 사내 변호사로만 지원했습니다. 8번의 취업 지원 끝에 지금의 회사에 합격했는데요. 사내 변호사로 진로를 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사내 변호사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는 게 이제 워라밸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퇴근 시간 이후 이제 자기만의 자유 시간이 보장된다는 점, 그게 굉장히 다들 손에 꼽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각각 그런 기업마다 이렇게 대표하는 산업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 약간 식품 유통 분야인데 그래서 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지가 관건인 것 같거든요. 네. 변호사 수의 증가와 워라밸을 추구하는 업무 환경의 변화. 이는 송사로 대표되던 변호사의 업무 영역을 더 세분화되고 특화된 쪽으로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2년 전부터 좀 더 그 사내 변호사를 좀 확대를 해 나가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잠재되어 있는 리스크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그 인력만 가지고 그 리스크를 커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전문가들 계속 영입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그 니즈도 좀 있었습니다. 로스쿨이 들어오기 전에는 이제 그 변호사를 사내 변호사 영입하기가 쉽지는 않았었거든요. 이제 그 로스쿨 제도 생기면서 그 사내 변호사들이 그 좀 진입을 하기 시작했던 그런 그 공급 측면에서 보면 그런 면도 있었고요. 변호사의 공급과 수요가 맞물리면서 변호사의 역할도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회사원에 가깝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전문직에 가깝다고 보시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일단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으니까 회사원인 건 맞거든요. 하지만 회사원이래 대신 자기만의 약간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특수한 약간 회사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 네.
지난 1월 실시된 2020년 제9회 변호사 시험에는 3,592명이 지원했습니다. 5일 동안 단 하루만 쉬고 매일 8시간씩 시험을 보는데요. 크고 많은 법률책을 캐리어에 담아오는 모습은 변호사 시험에서만 볼 수 있는 진풍경입니다. 로스쿨 교육기간 3년, 그리고 시험 준비 기간까지. 변호사가 되기 위해 길고 힘든 시간을 거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시험장을 찾은 가족들도 간절한 마음으로 합격을 기원합니다. 그동안에 사법시험 폐지, 또 다시 로스쿨 진학, 또 변호사 시험 참 만만치 않은 길을 걸어오면서 그만두게 하고 싶은데 본인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고 또 좌절과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도 가는 길 돌아갈 수는 없다고 하는데 참 안타까움도 많았고 참 어려운 길이고 험난합니다. 참 어려워요. 아이가 가장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잘 준비한 거 잘 풀어서 좋은 결과가 나와서 아이의 앞길이 잘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도 신입 변호사의 길이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청년 변호사 특별위원으로 활동한 박철 변호사. 청년 변호사의 처우를 들여다보니 불합리한 경우가 많았다는데요. 원래 변호사 시험을 합격하고 변호사 자격증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긴 변호사인데 법정에 나가지 못하는 변호사가 6개월 동안 유지되는 거죠. 수습을 마치지 않으면. 근데 그 6개월이 사실상 중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노동도 해야 근로도 하지만 또 교육도 받는 기간이거든요. 6개월이. 그러다 보니까 수습처나 이런 데는 작고 수습은 해야겠고 이런 그 제도라든가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부딪히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악용하는 분들이 좀 생겨난 것 같아요.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 시험에 합격 후 지정된 기관이나 로펌에서 6개월 이상 수습 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일부 로펌이 부당한 대우를 가하는 겁니다. 변호사 세계에서는 이를 악덕 로펌, 이른바 블랙 로펌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변호사가 신문에 기고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 지도 변호사가 근데 그 법과 관련된 예를 들어서 뭐 기고를 해요. 그러면 그 기고글을 대신 쓰게 한다든가, 수습 기간 동안은 법정을 출입을 못하니까 마치 법정에 가는 그런 것들을 익혀야 된다라고 표면적으로는 하지만 사실상 운전을 시킬 용도로 운전을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한다든가, 수습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야근이나 이런 일들을 너무 과다하게 줘서 지속적인 야근을 하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든다거나, 수습 변호사들이 처리할 수 있는 양은 제가 보기에 한 15건 전후반인 것 같아요. 근데 수습 변호사한테 오자마자 3, 40건의 사건을 주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수습 변호사는 밤을 새는 거죠. 과다한 업무에 수없이 야근을 하는 것도 모자라 선임 변호사의 개인적인 업무까지 하는 수습 변호사들. 보수는 제대로 지급이 될까요? 수습 기간이니까 임금 지급을 안 한다거나, 수습 기간 동안에 아주 필요한 뭐 교통비 정도만 지급하는 뭐 3, 40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급을 한다던가. 3, 뭐 이런 40만 원 한 달에요? 그렇죠. 열정페이라 부르기도 민망할 만큼 턱없이 적은 보수. 버티고 또 버텼지만 일을 하면 할수록 돌아오는 건 좌절감뿐입니다. 고용보장을 약속해놓고 어기는 경우도 부지기수. 수습 변호사 10명을 정직원으로 채용할 것처럼 해서 과도한 업무를 시키고 단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보면 서로 경쟁시켜서 좋은 서면 작성한 수습 변호사에 가점 주는 방식으로 6개월 동안 이렇게 조작된 자발성을 강요해서 그중에서 한 명도 고용도 안 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 사안에 대한 내용을 담은 거고요.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수습 변호사들은 불합리하다는 목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인사상 불이익을 받거나 변호사 업계에서 나쁜 평판을 얻게 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참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변호사 사회의 어두운 단면들이 있죠. 근데 그거는 꼭 변호사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아픔들이 결국 살펴보면 대한민국 청년들이 겪는 아픔하고 거의 유사해요.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숨기고 쉬쉬하기보다는 좀 공론화하고 또 같이 힘을 합칠 수 있는 사람들끼리 연대하고 이렇게 해서 그거를 전반적으로 양성화시켜서 이렇게 바꾸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어요. 개업을 하면 보통 법조타운에 자리를 잡습니다. 특히 서초동 법조타운은 우리나라 변호사 사무실의 4분의 1이 집중되어 있는데요. 대법원, 대검찰청을 비롯해 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검까지 6개의 법조기관이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업을 하는 것도 녹록지 않습니다. 서초동 법조타운에서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20년간 공인중개업을 해온 분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변호사의 어려움을 체감하고 있다는데요. 여기가 빈지 얼마나 됐나요? 한 6, 7개월 이상 비어있는 사무실이에요. 이게 이렇게 비어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대로변에 있고 금액이 조금 이제 비싸다 보니까 변호사분들이 이제 안쪽으로 좀 싼 데로 이제 선호하시다 보니까 이제 빈 지가 오래됐죠. 예전에는 대로변에 이렇게 위치 좋은 곳이면 다 공실이 없었죠. 공실이라는 걸 모르고 살았죠. 소유주분들께서. 대로변에 위치한 50평 사무실의 경우 호황이었을 때는 임대료가 700~800만 원이었지만 요즘은 450만 원에도 못 미칩니다. 공실률도 꽤나 높아졌다는데요. 맨 처음에 사무실 이렇게 뭐 30평, 20평 못 얻어요. 왜냐하면 이 월세라든가 사무장님을 쓰시고 사건은 없으니까 이거를 못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큰 사무실을 A라는 변호사님이 얻어요. 그리고 별산지라고 사무실 이렇게 나눠요. 방들을. 거기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쉐어해서 이제 내시는 건데 금액이 줄죠. 아무것도 인테리어도 본인이 할 필요가 없고 방 하나만 빌려 쓰는 거예요. 금액은 뭐 아주 열악한 건 80부터 뭐 200, 250까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80만 원만 내고 방 하나를 쓰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그 법인 상호를 쓰는 경우도 있고 거기서 사업자 등록증을 내 명의로 내셔서 내가 변호사면 따로 내셔서 내 사건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월세만 내는 거예요. 일부만. 실제로 대한변호사협회 취업 게시판에서 별산제 변호사를 구하는 글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한 건을 만약에 기준으로 한다고 치면 뭐 330, 뭐 550 부가세 포함해서 이렇게 돈을 받고 한 건을 선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와서 사무소 임대료하고 직원 뭐 임금 그리고 유지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유지 자체가 안 되고 계속 적자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또 영업은 영업대로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기존에 있었던 변호사들의 영업층이 워낙 두텁기 때문에 청년 변호사는 사실 진입할 데가 없거든요. 냉정히 얘기해서. 네, 그러니까 밖에 나와서 그렇게 개업을 한다는 게 언강생심인 거예요. 네, 정말 대단한 배짱과 자신감을 갖고 나오는 사람 아니면 그 자체가 어려운 거죠. 사실상 이제 일반 시민들께서는 거기 기득권층이잖아, 변호사들은. 기득권 돈 많이 벌잖아 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그런 시대는 아니라는 거예요, 변호사 사회는. 어려운 현실에서도 개업에 도전한 변호사가 있습니다. 보드 하나만 해서도 듀얼 모니터는 되거든요. 근데 뭐 그게 뭐 그래픽 카드가 또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법무법인, 즉 로펌의 대표 변호사, 로펌의 지분을 가진 파트너 변호사, 그리고 로펌에서 월급을 받으며 일하는 고용 변호사로 나뉘는데요. 곽호근 변호사와 김성민 변호사는 로펌에서 고용 변호사로 일하다가 함께 개업을 하기로 의기투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그 연락드리고 동훈이 소개로 왔습니다. 예. 네네. 업무에 필요한 컴퓨터를 알아보기 위해 여기저기 알아보며 직접 발품을 파는데요.
저희는 좀 창을 많이 띄우고 업무를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서면, 상대방 서면, 저희 증거, 상대방 증거 다 비교해야 되는데 이 창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사양들을 비교하면 잘 안 맞아요, 대기업 컴퓨터는. 그래서 그 친구 소개해서 이쪽으로 오게 됐습니다. 예. 변호사 업무에 맞는 컴퓨터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하기 위해 조립 컴퓨터를 선택했습니다. 더 낮출 수는 없을 것 같고 골라주신 2개 중에서 한번 그러면 본체만 하면 AMD는 50만 원대고 그렇죠. 테일로 하면 60만 원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사무실 개업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다 보니 솔직히 가격에 유독 신경이 쓰이는데요. 그 혹시 저희가 이거를 지금 한 4개 정도 사잖아요. 4개 사고 모니터도 좀 사고 예, 혹시 좀 할인이 좀 가능할지. 저희가 원래 진짜 정가 판매하면서 이게 뭐 가격을 바가지도 안 씌우고 할인도 진짜 50원 단위 하나까지 다 받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요 50원을 빼드릴 수 있어요. 멀리서 오셨으니까. 안 빼주신다는 거는. 가격을 흥정하는 사이 두 변호사에게 뭔가가 도착했습니다. 오늘 막 인쇄된 새 명함인데요. 뭔가 감회가 새롭네. 그러니까. 마음에 드세요? 예, 이게 사실 보시면 여기 로고가 있는데 이 로고를 저희가 만든 거거든요. 네, 저희가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저희가 만든 거래 가지고 이게 저희가 아이디어를 내서 만든 로고가 찍혀 있는 저희 사업체의 명함을 보니까 감회가 매우 새롭습니다. 로펌의 고용 변호사가 아닌 대표 변호사, 그리고 파트너 변호사로서 갖는 의미 있는 명함입니다. 저는 제 명함에 파트너라는 표시가 되어 있는 명함을 처음 받았습니다. 근데 파트너라는 것이 사실은 법인의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라서 법인과 운명을 같이 하게 되는 겁니다. 법인이 흥하면 좋겠지만 망하면 그 부분까지도 책임을 져야 돼서 한결 어깨가 조금 더 무거워지는 느낌을 받았고 또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여기 태문 사장님 먼저 드려야 되겠네. 아 예. 사장님, 예, 대표님 거 먼저. 예. 아 예. 아유 예. 박홍 변호사. 정한. 네. 네네. 아유 잘 부탁드립니다. 네. 김성민 변호사입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예. 예. 저희가 제일 먼저 드리는 분들일 텐데. 나오자마자 바로 드리네. 그날 밤 김성민 변호사가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났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개업을 축하하는 자리인데요. 그런 건 니다. 그런 건 니다. 야, 근데 되게 장난이 심했지, 그럴 때는. 오늘 명함이 나와가지고 용산 갔다가 거기서 그 퀵으로 명함을 받았어. 어이, 감사합니다. 그런 거 들어있나? 야, 명함 남당도 있어, 총무에서는. 아, 그런가? 잘 넣어놔라. 이거 버리고 가는 사람들도 있더라. 가장 먼저 오늘 나온 명함부터 돌립니다. 일종의 틈새 홍보랄까요? 성민이 이제 아직 뭐 애도 있고 처자식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새로운 모험을 한 거지. 진짜 뭐 아니면 도한 거다, 그러니까 뭐 이제 뭐가 되면 이제 대박 치는 거고 아니면은 이제 어쨌든 지금의 생활보다 더 힘들 수도 있는데, 근데 어쨌든 그 집에서 내가 봤을 때 반대도 있을 것 같아. 아내는 걱정을 하지. 걱정을 하는데 걱정 안 할 수가 없어, 솔직히. 내가 한다니까 뭐 응원 뭐 서포트 해주겠다고 하는 거지 뭐. 예전에는 개업을 하면 어느 정도 성공이 보장됐지만 지금은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개업을 결심하기까지 현실적인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한편으로 고민이 되는 게 월급을 받는 거랑 또 제 그 영업 사업을 해나가는 거는 또 다른 문제라서 저는 처자식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불안정한 부분은 힘들 수 있다라는 고민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사이니까.
여느 자영업자와 다름없이 펼쳐지지 않은 앞날이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용 변호사로서는 하지 못했던 변호사로서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기 위해 도전을 택했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하는데 많이 도와주고 내가 뭐 해줄 건 없다. 궁금한 거 있으면 많이 물어봐주고. 야, 사건 만들어 볼게. 주변에 변호사 친구 있는 게 되게 큰 것 같아. 이게 제일 큰 것 같아. 그래 본인 사건은 만들지 말고. 노력해볼게. 파이팅 합시다. 파이팅 하자. 화이팅! 건승하고. 축하한다. 두 변호사는 문정동에 둥지를 틀 예정입니다. 변호사 사무실 하면 을에 떠올리는 서초동이 아닌 문정동에 사무실을 내는 것은 개업 변호사에게 큰 도전입니다. 저희가 이제 회사법을 전문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스타트업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문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강점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문정동 같은 경우가 지식산업센터가 있고, 그래서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리고 또 아직까지 서초동보다는 법률 시장이 많이 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서 아직 열리지 않은 이제 새로운 분야의 길을 뭐 개척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일단은 문정동에 시작을 하게 됐는데 어때? 드디어 개업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사무실 정리에 여념이 없는 두 사람.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는데요. 괜찮은 것 같아요. 문을 좀 닫아볼까? 벽지부터 책상, 책장. 하나하나 직접 고르고 골랐습니다. 막상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개업이라는 게 생각만큼 쉽지 않았는데요. 아무리 변호사일지라도 처음 시작하는 사업은 어렵습니다. 처음 사업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법인 인가 받는 것부터 그다음에 그 이후에 뭐 등기하는 이런 행정적인 절차 진행도 사실 잘 몰랐었고, 저희가 변호사지만 사실 그런 업무를 수행을 해보진 않았기 때문에 뭐 부딪혀보고 뭐 누락된 거 다시 첨부해서 다시 제출하고, 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좀 시행착오를 좀 겪기도 했고요. 여러 시행착오 끝에 드디어 활용점정. 변호사 사무실 간판까지 완성됐습니다. 뭔가 가슴이 꼬릿꼬릿하네. 뭉클하네. 이거를 이름 정하고 로고 정하고 이것도 시간 되게 오래 걸렸는데 진짜 엄청난 창작의 고통을 겪었는데 이 역사적인 순간에 인증샷을 빼놓을 수 없겠죠? 로펌 대표와 파트너로 다시 시작한 곽호근, 김성민 변호사. 두 사람의 변호사 인생 파트 2가 지금 시작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개업 후 의뢰인이 처음으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네. 변호사님. 예. 개업 축하드려요. 예, 감사합니다. 사무실 괜찮나요? 네, 예. 좋은데요? 이게 개소하고 어쨌든 처음 오시는 정말요? 예, 그렇구나. 의뢰인분이에요. 이거를 받으시려면 네. 절대 이게 되면 안 돼요. 이거는 절대 아니라고 네. 그때 제가 얘기를 예. 드렸죠. 이렇게 받으시면 네. 그 사람은 분명 돈을 줄 때 네. 이게 어떠한 명목인지를 특정을 해서 받을 텐데 그냥 이제 저희끼리 분쟁 난 거.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실제로 네. 대여해 주신 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변호사의 위기라고 하는 지금 어떻게 이 위기를 헤쳐나가야 할까요? 다른 분들도 사실 걱정이나 우려 같은 거를 아직 많이 하고 계신 것도 아마 사실인 것 같고, 저희도 당연히 그런 우려는 있었고, 그래서 지금도 사실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근데 그럴 때일수록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도 있듯이 사실
주변에 돌아보면 아직 개척하지 않은 새로운 시장은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끊임없이 개척하고 개발하고 노력하고 전문성을 키우는 것이야말로 현재 세태를 좀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가장 큰 방법이 아닐까, 예,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법조인이 되면 개천에서 용이 났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용이라는 게 사실은 그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가 되더라도 용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무한 경쟁의 시대에 돌입을 했고 저희 변호사들도 이제 전문 자격을 가진 사람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 게 없으면 많이 힘들어진 상황이 맞습니다. 그래서 더 사람들을 더 귀하게 대하고 더 잘 해드리고 실력도 쌓아야지만 이 세태를 헤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만 명의 변호사 중 13,000여 명에 달하는 변호사가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면 전국 252개 시군구 중 변호사가 없는 이른바 무변촌이 37%나 되는데요. 변호사는 많아졌지만 여전히 그들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습니다. 백길로 3시간을 달려야 만나는 울릉도. 주민 만여 명이 살아가는 외딴 섬. 4년 전만 해도 변호사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무변촌이었는데요. 고생하십시오. 네. 이제는 사람들의 법률 등대가 돼주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예, 백승 변호사입니다. 예. 아, 저 참 뭐 어떻게 변경 시간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울릉도 1호 변호사 백승빈 변호사입니다. 백승빈 변호사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연수원을 수료하자마자 울릉도에 왔는데요. 연수원 동기에게 울릉도 주민들의 불편함을 듣게 된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도 어쨌든 법률적인 곤란을 겪었을 때 재판을 받거나 또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활동을 위해서는 반드시 육지까지 나가야 되는데 그게 최소 2박 3일이 걸린다는 거예요. 게다가 배가 안 뜨면 못 나가는 거고 또 배가 안 뜨면 못 들어오는 거죠. 단지 변호사를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소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하더라도 제가 그 중간에 있어서 그걸 해결할 수 있으면 그것만이라도 엄청 큰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울릉도에 개업하는 거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공인중개사 공영수 씨와 사무실을 함께 쓰는데요. 아, 예사님. 예, 영수입니다. 보니까 건물 위에 벽돌집 고개 있던데. 서로가 서로의 가장 큰 고객이기도 합니다. 변호사님 뭐 좀 물어봐도 괜찮을까요? 네. 내가 뭐가 안 닿고. 매도 의뢰를 하신 거거든요. 여기가 자기가 요 토지를 매입을 했는데 요 땅을 이제 다른 사람한테 팔고 싶다. 매입한 게 네. 이걸 과연 길로 인정돼서 이게 건축행위가 가능한 땅인지 아니면 이건 실제로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행위가 안 되는 땅인지 그걸 알고 싶어요. 이게 지목이 전이니까 밭대기로 쓰고 있으니까 이걸 도로로 인정할 수 있겠느냐 지금 막 그런 말 아이가 옛날 사학이긴 한데 상담료는 무료. 하지만 늘 성심성의껏 도와줍니다.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 이게 도로를 지금 사실상의 도로 쓰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어지고 있으니까 네네네. 결국 이것들은 공로에 통하는 도로로 봐준 기라 그거죠. 그럼 흙길도 그게 굳이 포장을 안 해도 어쨌든 사실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는 육지에 비하면 정말 어떤 소송이라는 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소송이 이르지 않는 다른 법률적인 업무까지도 다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제가 생각을 유지하고 있긴 한데요. 예,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어요. 그렇지만 부자가 될 만큼 그렇게 크게 많이 벌지도 못하고요. 근데 그 상황에서도 저는 그럭저럭 만족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쉽지는 않았습니다. 낯선 외지인을 향한 시선이 곱지만은 않았는데요. 외지인이 왜 와서 이거 해주고 다니냐라는. 예, 그런 말 들은 적 있죠. 뭐라고 하세요? 네, 참 그렇게 말하시면 저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법적 조언을 달라고 하는 사람, 조력을 받을 걸린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조력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 프로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서로 저한테 날을 세우시지만 어찌 보면은 시간이 조금만 달랐으면은 지금 내 눈앞에 계신 당신이 의뢰인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좀 명함 한 장 두고 다음에 찾아주세요 하고. 주민들의 고민을 해결해 나가자 그를 향한 차가운 시선은 점점 따뜻한 시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틀린 말 하는 건 맞는데 계속. 주민들의 정이 듬뿍 담긴 독특한 수입료는 울릉도에서만 받을 수 있는 특별 보너스입니다. 저는 좋은 거있으면 언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일단 저 작성해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홍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홍합. 울릉도산 홍합인데 우리 보통 생각하는 건 쫓겨난 홍합이 작은 홍합이 아니고요. 좀 커요. 울릉도산 홍합은. 그 맛도 괜찮고. 예, 그거를 그냥 억지로 주고 가신 분이 있었죠. 원래 수입료를 안 받을 일이 있긴 했는데 안 받는다는데 계속 그냥 억지로 주고 가신 분이 있었어요. 예. 그거랑 뭐 고로쇠 받은 적도 있고. 고로쇠 무리요. 예. 이제는 명실공히 유일무이한 울릉도 변호사로 활동 중입니다. 그날 오후 기타를 메고 거리로 나선 백승빈 변호사.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고. 예. 울릉도에 들어온 후 기타 동아리에 가입했는데요. 난생 처음 잡은 기타와 난생 처음 만난 사람들이 외로운 섬 생활에서 위로와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울릉도에 연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 그 당시에는 또 우리 그 중개사 친구도 그 당시에는 안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거의 뭐 외톨이 수준이었죠. 어떻게 좀 고만고만한 우리 나이들끼리 사람들끼리 모여서 뭔가 친목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없는가 싶었어요. 기타 연습도 하다가 또 같이 놀러도 가고, 예, 예를 들어 뭐 여름에 바닷가 가서 뭐 고기 구워 먹는다든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활동을 하면서 저한테는 정말 그 참 좋은 제 마음이 휴식처 같은 그런 동아리죠. 웬일이 이래? 낯선 울릉도에서 큰 힘이 돼준 기타와 회원들. 사실 이들에게도 백승빈 변호사의 등장은 낯선 일이었는데요. 이제 기타 동아리로 들어오셔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전혀 변호사 같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친근하고 그리고 또 이제 말씀하시는 게 이제 인간적으로 이야기하는 모습이 너무 친근해 보였어요. 그 계란빵이 차갑고 딱딱하기만 생각했던 변호사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울릉도를 찾아준 백승빈 변호사에게 항상 고마운 마음인데요. 오고 가기 어려운 이 낙후 지역에 변호사님이 계신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 주민들한테는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어떤 좀 이제 삶에서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상담을 드렸는데 사실 법적인 것을 어딘가에 물어본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또 가까이 계시니까 제가 가서 여쭤봤는데 법보다도 사람과의 관계가 먼저라고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예, 좀 마음도 많이 누그러지고 좀 그래서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 네. 그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법적인 도움을 주고 싶어서 선택한 울릉도였습니다. 도시의 변호사처럼 화려하지는 않지만 법이 필요한 주민들과 함께하는 소소한 행복이 가득합니다. 슬픈 예감 가누면서 내게로 달려갔던 날 그만 희미한 두 눈으로 날 반기며 넌 꼬였다. 잠깐 이상해. 헤어진 어둑어둑해진 시간. 오늘은 칼퇴를 서두릅니다. 먼저 갈게요. 예. 직장 동료이자 친구이자
동생인 영수 씨와 술 한잔을 기울이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아 고생했다 오늘. 오늘 벌써 금요일이야? 네. 죽겠네. 시간 진짜 빠르죠. 한국도 없는데 나이만. 이건 역시 울릉도에서 누리는 소소한 행복인데요. 형님 한잔 마시죠. 조성 안 하나? 그 다음에 이거 F 잡으면서 이 C 완전히 손가락이 내가 이상한 건가 이러면서 말리고 있겠지. 영수 씨가 술자리를 빌어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풀어놓습니다. 제가 이제 중개업 쪽으로 이제 제가 전문가 쪽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저도 아직 부족한 게 많잖아요. 저는 이제 책으로만 공부했고 이제 실전으로 많이 부족하니까. 그럼 나도 마찬가지인데요. 근데 그래도 이제 권리관계라든가 이런 분석할 때 상호 이해관계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형님이 진짜 명확하게 잘 풀어주시고. 니 뭐 먹고 싶은 거 먹으라는데. 요거 먹고 싶죠. 지금 먹으라고. 변호사가 사무실 같이 사무실 하니까. 근데 그래봐야 결국은 이제 사람들이 다 믿어주는 거죠. 그냥 니 보고 들어오지 내 보고 들은 거 아니다. 그게 없더라고. 제가 도움을 많이 못 드려서 좀 죄송하긴 하죠. 형님 소주 있어요? 소주는 있다. 낙후된 울릉도에 와서 도움을 준 백승빈 변호사에게 항상 죄송하고 고맙다고 말하는 울릉도 주민들. 하지만 백승빈 변호사에게 울릉도행은 그다지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근데 내가 희생하면서 여기 왔다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제가 무엇인가를 많이 버리고 희생하고 포기하면서 그런 인식이 있는 상태에서 왔으면은 뭐 제가 뭐 대단하구나 말도 되겠지만은 저도 여기서 잘 살고 있고 돈을 많이 못 벌어도 뭐 잘 살고 있고 그로 인해서 제 삶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 도움을 주고 있으니까 그것도 좋고 그래서 저는 뭐 주변에서 아이고 너 대단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게 쑥스러워요. 그게 내가 큰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뭐 좀 미안한 마음도 들고 그렇습니다. 요리 찌즈가 요래 이 무치가 하나 써서 백승빈 변호사에게 높은 보수와 명예, 화려함은 먼 이야기입니다. 옛날에는 정말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듣고 자란 게 명예를 원한다면 판사, 권력을 원한다면 검사, 돈을 원한다면 변호사 이런 식으로 딱 그게 변호사라면 돈이지 잘 살지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 근데 설마 지금도 변호사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만약에 변호사가 되는 분이 있으면 그건 제가 말리고 싶어요. 어떤 사람이 변호사가 돼야 될까요? 일단 법률이 지식의 습득을 통해서 남을 도와주는 것에 흥미를 느끼고 거기 재미를 느끼는 분이라면 당연히 좀 변론을 통해서 싸워서 이기는 것에 쾌감을 느끼는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좀 전문적인 일에 대해 가지고 법률을 통해서 법률을 무기로 삼아서 승리하고 그래서 남을 도와주고 자기 돈도 벌고 하는 거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좋죠. 언젠가 울릉도를 떠날지도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그는 법이 필요한 곳에 있을 겁니다. 주변에 변호사가 흔해졌습니다. 이들도 우리처럼 저마다의 고민을 안고 살아갑니다. 변호사라는 타이틀에 빛이 바랜 시대. 변호사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시민들과 같이 숨쉬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건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던 변호사라는 직업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변호사의 자격,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